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저녁 회동을 가진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정철이란 인물은 계속 화제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라는 점, 그리고 그가 그동안 경력을 통해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나 이런 것으로 보면 그는 적지 않은 뉴스거리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양정철이라는 인물에 대한 분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양정철의 프로파일을 5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1번, 이것은 이제 양정철의 여러 가지 특성과 이 행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1번, 골수 언론노조 출신. 2번, 변방 비주류 시각.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철은 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외대 다닐 때 대학신문 외대 학보 편집장을 했고, 기자와 편집장을 했고, 그리고 전국 대학신문 협의회 회장을 했습니다. 대학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대학신문 기자를 했다는 것은 언론, 기자 활동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본인이 그것을 즐겨하며 앞으로의 인생의 직업으로 기자를 선택하는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양정철 같은 인물이 가장 바라는 언론사는 어디겠습니까? 일단은 정통 언론사,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조중동, 그리고 한겨레, KBS, MBC, SBS 이런 이른바 주류 언론, 정통 언론, 진보라면 한겨레, 이런 신문사나 방송사에 들어가서 언론 활동을 하는 것이 일종의 지향하는 노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노선. 그런데 양정철은 언론 노보로 하고 하는 언론노조의 기관지, 언론 노보의 기자를 하게 됩니다. 대개 당시만 해도 이 언론 노조의 기관지, 언론 노보의 기자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의 느낌과 생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이런 조중동이나 한겨레 또는 MBC, KBS 이런 정통 언론인의 길을 걷지 않은 것에 대한 반감, 어느 정도 질투,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항상 거리감, 어떤 사람들은 또 열등감, 이런 감정과 느낌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언론 노보 기자를 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양정철의 의식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비주류, 변방 이런 의식, 변방과 비주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노무현과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언론 보좌역으로 들어갑니다. 언론 보좌역. 나중에 이제 노무현이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당시만 해도 여당이었으니까 여당 대통령 후보의 언론 보좌역, 공보비서, 이 정도의 어떤 그 자리를 맡는 인물은 조중동을 비롯한 이 정통 주류 언론과 맞짱을 뜰 수 있고 소통이 되며 어느 정도의 그런 레벨의 인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언론 상황도 자세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대통령 후보의 언론관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정통 언론과 다이렉트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무게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당 대통령 후보, 야당 대통령 후보, 어느 정도 규모와 레벨이 되는 정당 대통령 후보의 언론 보좌역은
주류와 직통을 할 수 있는 레벨이 돼야 된다. 그런데 언론노보 출신 기자가 언론 보좌역을 맡으니 그런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상식 아니겠습니까? 정통 주류 언론에서 그 언론 보좌역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제대로 소통이나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래서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고 이 노무현의 일종의 언론 책사 기능을 점점 양정철은 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문재인 비서실장 밑에 홍보수석이 있고 홍보수석 밑에 홍보비서관 중에서 가장 핵심 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 대통령의 언론정책과 대통령의 대언론 관계를 조정하고 기획하며 그 어떤 일종의 홍보 전술을 설계해내는 실무자, 홍보수석실의 홍보기획비서관 역할을 오랫동안 맡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정책이 기자실 폐쇄입니다. 제가 일전에 동영상에서 한번 지적을 한 것처럼 노무현은 기자실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 법조에 검찰에 기자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자실에 상주하던 중앙일보 사회부 신성호 기자가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을 특종할 수 있었고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폭로됨으로써 6월 시민항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6월 시민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자실이 없었다면 그런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은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자실 덕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저 변방비주류 대통령의 시각으로 그저 조중동 이 주류 언론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싫어서 미워서 반감 때문에 기자실을 폐쇄했습니다. 이 기자실 통폐합 아이디어를 내고 이것을 실무 지휘한 사람이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입니다. 제가 당시 그 시절에 양정철을 경험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2006년 아마 6월이나 7월쯤 됐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당시 2006년 5월 달에 이 평택 미군 기지에 대한 이 반미 극렬 집단의 공격이 거세졌기 때문에 군복을 입은 이 군인들이 시위대, 몽둥이를 휘두르는 시위대들에게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저는 이 노무현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시위대뿐만 아니라 시위대를 두둔하는 일종의 대국민 성명을 냈던 한명숙 국무총리, 그리고 이 군복이라는 제복을 입은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 이 군복, 제복이 습격당하는 것이 얼마나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심각한 일인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어떤 그 천박한 국가관, 이런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비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무렵 어느 날 어떤 정치인의 상가에서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과 조를 제가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 이 식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제복, 군인, 경찰, 이런 제복을 입은 존재가 습격을 당하거나 그들의 공권력이 훼손이 되고 그들이 마구잡이로 위상이 떨어지게 되면 국가적으로 커다란 문제다. 왜 이런 반미 극렬 시위대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문제 아니냐.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은 평상시에 제 칼럼을 다 봤을 겁니다. 본인이 내색은 하지 않지만 양정철의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군복이 소중하고 제복이 소중하다면, 군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그러면 조중동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공격하느냐. 이렇게 저에게 반박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를 지키는 군인들이 입고 있는 군복과 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헌법상의 규정을 180도 잘못 해석을 해서 이것을 섞어서 비빔밥으로 만들어서 동렬해 놓고 어떤 경우에도 공격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희한한 노면의 언론 책사의 모습을 그날 제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을 공격한 것을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왜 조중동이 공격하느냐.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그 변방 비주류의 시각입니다. 문제가 되는 변방 비주류에다가 또 이제 완전히 노무현의 언론 책사, 노무현의 탁현민으로 기능을 했던 양정철은 문재인의 감성팔이 측근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과 양정철, 탁현민이가 2016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1년 전쯤에 했던 히말라야 트래킹, 한 달 동안 돌아다닌 걸. 저는 세 사람이 한 달 동안 무슨 대화를 했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들이 어떤 식으로 국가를 얘기하고,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를 얘기하고, 앞으로 집권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까? 세 사람이 다 감성팔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인물들인데, 세 사람의 완전히 깡통 감성팔이 합창이 히말라야 산맥에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 자, 마지막으로 깡통 정권의 요란한 실세입니다. 저는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이 설사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띵크탱크고 당의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 4월 총선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은 캐치프레이즈나 전략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이해찬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 지도부가 총선 기획본부를 만들고 총선 기획단을 만들면 민주정책연구원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때 회의를 열어서 총선 전략을 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무슨 마치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되는 것처럼 총괄 선거기획본부장이나 되는 것처럼 내년 4월 총선은 무슨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과의 대결로 갈 것이라고 본다 이런 식의 아예 당의 총선 캐치프레이즈까지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요란하게 얘기를 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귀국해서 문자를 인사 문자를 보냈느니 그런데 서훈 원장이 아는 지인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으니 와서 같이 동석하자고 해서 갔느니 이런 식의 얘기. 저는 수상합니다. 몇 가지가 규명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그 자리에 동석했다라는 지인들이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변 관련, 내외의 주변 관련 인사들이라면 이것은 총선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대단히 큽니다. 이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차후라도 어떤 이 경로를 통해서 진상이 드러나게 된다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깡통 정권의 요란한 실세 활동, 앞으로 적지 않은 뉴스가 생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